반갑습니다. 탐스러운 사회문화 김한나입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이 어떤 시간인지 아세요? 그렇죠. 우리 탐스러운 사회문화 개념 강의로 쓰는 마지막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강의가 남았지만 주로 문제풀이 강의로 이렇게 진행이 되겠죠. 선생님이 처음에 첫 강의 시작할 때 워낙에 이렇게 강의 분량이 조금 많은 데다가 좀 주제별로 좀 세분화해서 이렇게 진행을 하다 보니까 특정 단어는 조금 더 간략하게 할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좀 더 많은 자료를 갖다가 통해서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어떤 개념 파트도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는 어떤 면에서는 조금 간단하고 어떤 핵심적인 것들만 좀 공부하려고 하는 친구들의 입장에서는 너무 많은 걸 한다 라고 해서 좀 지치는 친구들도 있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이 마지막 개념 강의를 갖다가 듣는 친구들 아직까지 이제 완강까지는 4강이 남아있긴 하지만 여러분들 정말 수고하셨고 정말 쉼없이 달려오신 것에 대해서 선생님이 아낌없는 칭찬을 갖다가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이제 마지막 개념 강의의 주제는요, 바로 세계화와 정보사회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어찌 보면 선생님보다 더 세계화에 민감하고 그 다음에 정보사회에 훨씬 더 민감한 우리 친구들한테 선생님이 뭔가를 갖다 가르친다라고 하는 부분이 좀 쑥스러운 부분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하지만 정보사회에 훨씬 더 선생님이 어떤 주체로서 훨씬 더 적응도 잘하고 살고 있는 우리 친구들이 정보사회에 대해서 어떤 내용들과 개념들을 정리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선생님 조금 이번 시간은 도움을 갖다가 드리도록 할게요. 자, 마지막 개념 시간인데 우리 힘내서 함께 열심히 끝까지 필기 열심히 하면서 공부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주제 세계화와 정보사회라고 하는 주제인데요. 오늘 공부할 핵심 개념들, 오늘 반드시 알아야 될 핵심 개념들 먼저 보도록 할게요. 세계화 의 의미 일단 정리하셔야 될 것 같고요. 지역화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탈냉전이라든지 비정부기구라든지 탈산업사회, 정보격차라고 하는 이런 핵심 개념들 반드시 이해해야 될 개념이고요. 물론 이런 개념 이외에 또 기타 개념들도 우리가 차근차근 공부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계화와 관련된 내용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죠. 세계화는 크게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몇 가지 개념들과 세계화로 인해서 나타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앞으로의 어떤 예상, 예측과 관련돼서 앞으로 좀 낙관적으로 세계화를 갖다가 바라보는 사람도 있고요. 또 비관적으로 또는 아니면 부정적인 어떤 현상들이 일어날 것이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세계적 문제로 발생할 것이다 라고 본 입장들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세계화라고 하는 의미는 사실 국제화라고 하는 의미와 좀 구별을 해서 의미를 갖다 좀 정리를 해볼 필요가 있어요. 원래 국제화라고 하는 그런 개념은요, 국제화라고 하는 개념은 하나의 주권 국가가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한국, 일본, 중국, 미국 이렇게 있는데 하나의 주권 국가가 중심이 돼서 서로 국가 간에 있어서의 어떤 쌍방의 교류라든지 이런 것들이 일어나면 이걸 갖다가 우리는 국제화라고 얘기를 합니다. 과거에 통신이라든지 교통 같은 것들이 발달을 갖다 안 했을 때는요, 국제화라고 하는 말이 없었죠. 그래서 하나의 국가 그 내부에서만, 국가 내에서만 여러 가지 정치적 활동이라든지 경제적 활동이라든지 사회적 활동, 교류, 그 국가 내에 있는 구성원들 사이에서만 있었던 일들이 국제화됐다는 얘기는 개별 국가 간에 있어서의 관계가 활발하게 일어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세계화라고 하는 것의 의미는요, 먼저 의미를 정리를 하게 되면은 먼저 요 단어를 좀 써줘야지만 국제화랑 구별을 좀 할 수가 있어요. 바로 국경의 경계가 모호해졌다 라고 하는 것을 먼저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주권 국가가 이렇게 개별적으로 완벽하게 있었던 이런 상태가 아니고요. 세계화는요, 국가는 이제 존재를 갖다 하게 되지만 한국이냐 일본이냐 그다음에 중국이냐 이런 어떤 국가의 국경선의 의미가 어떻게 됐다? 좀 이렇게 흐려졌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모호해졌다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 애매모호하다라는 말 표현을 갖다가 하게 되죠. 그러면서 자, 뭐가 이제 일어나게 되냐면요, 바로 교류가 증가를 갖다가 하게 되는 거죠. 자, 여기서의 교류라고 하는 부분은
자, 정치적 측면에서, 그 다음에 경제적 측면에서 또는 사회 문화적 측면에서 교류가 증가를 하게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계화에 대해서 사실 정리를 한다라는 얘기는 정치적으로 어떤 세계화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지, 그 다음에 경제적으로 어떤 세계화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지, 사회 문화적으로 어떤 세계화 현상이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지,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이해만 하시면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는 세계화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보통 세계화를 갖다가 이야기를 할 때 자, 어떤 내용을 갖다가 좀 정리를 하냐면요. 지역화라고 하는 우리가 개념을 갖다 쓰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 세계화의 양상 중에서 정치적 부분을 먼저 선생님과 함께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첫 번째 이제 정치적 부분은요. 세계화가 되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 바로 민주주의가 이렇게 확산이 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물론 이제 세계화가 좀 급속하게 진행된 이유 중에 하나가 뭐가 이제 우리 교재에 나와 있냐면요. 바로 탈냉전 시대가 등장했다라고는 내용이 나오게 되는데 과거에 우리 냉전 시대다라는 게 있었어요. 냉전 시대. 50년대 때 냉전 시대가 이제 있었는데요. 이 냉전 시대를 갖다가 우리는 이데올로기의 대립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돼요. 이데올로기의 대립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자유민주주의 국가라고 하는 이데올로기하고 그다음에 사회주의라고 하는 이데올로기가 어떻게 서로 대립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이 가치와 A라는 가치와 B라고 하는 이런 가치가 충돌했던 시기고요. 이런 어떤 자유민주주의 국가 흔히 말하면은 끼리 그 다음에 사회주의를 갖다가 신봉하는 국가끼리 자 서로 이제 한 편을 먹어서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양분되어 있었던 이런 어떤 시대를 갖다 우리는 냉전 체제 또는 냉전 시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핵심 국가는 미국이 되고요. 그 다음에 사회주의 국가의 핵심이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은 지금 현재는 이제 러시아인데 러시아 주변 국가들이라고 해서 우리 흔히 말하는 연방 국가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연방 국가를 소련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렇게 해서 많은 사회주의 국가들, 그러니까 사회주의 국가하면은 뭐 북한이라든지 쿠바라든지 이런 여러 나라들, 그다음 자유민주주의 국가하면 영국, 프랑스 이런 식으로 해서 양극 체제가 있었고요. 물론 이런 어떤 자유민주주의 국가라든지 사회주의라든지 이런 것들을 갖다가 이런 발달 단계까지도 오지 않은 국가들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뭐 아프리카라든지 뭐 라틴 아메리카라든지 일부 아시아 국가라든지 이런 어떤 제3세계 국가들도 존재를 했었지만은 기본적인 냉전 체제가 유지를 갖다 하고 있었다라는 얘기겠죠. 이런 상태에서는 뭐 국경의 경계가 모호한다든지 교류가 증가한다든지 이런 어떤 세계화가 일어날 어떤 상황은 아니었다라고 우리가 정리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냉전이 어떻게 되냐면 종식이 돼요. 이데올로기의 대립이 끝났다라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나타난 것이 바로 뭐가 되냐면요. 탈냉전 시대가 나타나게 되고요. 이 탈냉전이다라는 것은 이제 이념 대립이 종식이 됩니다. 실제로 사회주의 국가들이요. 대부분 어떤 이제 결과를 갖다 가져오게 됐냐면 이 사회주의 국가를 채택한 나라들이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상황, 그러니까 흔히 말하면은 못 살게 되는 나라들이 굉장히 많아지게 되면서 스스로 이 사회주의 이데올로기를 갖다 버리고 자유민주주의 이데올로기, 자본주의를 채택을 하면서 자 실질적으로 이 자유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에 대한 어떤 이념들이 이 세계화와 함께 자 뭐가 된다? 전 세계적으로 확산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재에 민주주의 확산이다라는 내용이 나와 있는데 여러분들이 배경 지식을 이 정도만 여러분들 정리를 하시면 충분히 이해를 갖다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서 이제 국가 간의 경계가 모호하고 교류가 증가를 하는 과정에서 뭐가 나타나게 되냐면요. 다양한 우리가 세계 기구들이 등장을 하게 돼요. 세계 기구들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 뭐 대표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세계 정치 기구의 어떤 사례를 갖다가 예를 들게 되면 UN이다라고 하는 국제연합 이런 기구가 있게 되죠. 세계적인 어떤 정치 문제라든지 지역 분쟁 같은 것들이 생겼을 때 이런 UN 국가 또는 UN에 있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뭐 강대국들 이런 어떤 국가들이 이런 세계 정치적 문제를 갖다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 이 UN의 여러 가지 활동들이 어느 정도 억지력이라든지 강제력을 갖다가 가지고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 정도만 여러분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가 이 부분 좀 쓸게요. 경제 부분을 좀 정리를 할게요. 자, 경제 부분은 우리가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채택했던 것이 자본주의이기 때문에요. 이것도 자, 탈냉전이 자, 나타나게 되면서 자, 뭐가 확산이 되냐면요. 전 세계적으로 자본주의가 확산이 되게 됩니다. 자, 자본주의가 확산이 되면서 나타난 우리가 양상 중에 하나가 바로 자본의 이동이 자, 어떻게 했다? 자유로워지게 되죠. 자, 이제 한 국가 내에서만 자본이 이렇게 이동했던 거하고는 달리 자, 서로 다른 국가에 투자를 갖다가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서로 다른 나라에서 생산되는 여러 가지 생산물들을 갖다가 이용을 갖다가 할 수 있는 일들이 자, 우리가 쉬워지면서 자, 세계적인 자본 이동이 어떻게 된다? 자유로워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경제적인 세계화가 나타났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경제적인 세계화의 가장 대표적인 어떤 내용으로는 다국적 기업 같은 것들 있죠. 다국적 기업, 특정 국가에 속해 있지 않고 여러 국가의 생산 기지를 두고 자,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는 기업들이 증가를 하는 것이 바로 경제적 부분에 있어서의 어떤 세계화의 어떤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인 부분에서 세계화를 갖다가 판단을 할 때 사실 제일 중요하게 언급이 되는 부분이 경제적 부분에 있어서의 세계화다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럼 이런 경제적 부분의 세계화를 갖다가 끌고 나가는 어떤 경제 기구를 여러분들이 조금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그 중에 하나가 바로 WTO다라고 얘기를 해서 이것을 우리는 세계 무역기구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고요. 이 WTO 체제가 출범을 한 것이 바로 언제냐면 1995년입니다. 선생님, 내가 1995년을 외워야 돼요? 외울 필요는 없고요. 이 WTO 체제가 출범을 하면서 나타난 우리가 세계 경제적 부분에 있어서의 어떤 변화의 특징들을 여러분들 좀 정리를 해야 된다는 거죠. 첫 번째는 여러 가지 국가끼리 무역에 있어서의 분쟁을 갖다가 조정할 수 있는 자, 어떤 내용들이 이제 생겨나게 되냐면요. 무역 분쟁을 조정할 수 있는 조정권이 WTO라고 하는 세계 무역 기구에 있습니다. 우리 간혹가다 뉴스를 보게 되면은요, 우리나라 기업이 미국에 이제 수출하는 과정에서 자, 무역 분쟁이 발생을 갖다가 한 거예요. 그랬을 때 이 WTO에서 거기에 관련한 여러 가지 제재 조치를 갖다가 내렸다라고 하는 뉴스 기사를 볼 때가 있죠. 그럴 때 우리 기업이 뭔가 제재를 받았다는 부분에 이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으면서 굉장히 안타까울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또 우리나라와 다른 나라와 무역 분쟁이 있었을 때 다른 나라가 그런 제재를 갖다가 받는 경우가 있죠. 이 WTO 체제는요, 뭐 가트 체제를 갖다가 우리가 대신하면서 등장한 우리가 하나의 우리가 기구로서 실질적으로 무역 분쟁을 조정할 수 있는 어떤 강제적인 권한이 발생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세계 무역 기구가 끌고 나온 경제적 부분의 세계화는요, 바로 자유 무역을 갖다가 확대한다. 자, 자유무역을 갖다가 확대하다 보니까요. 자, 여러 가지 비관세 장벽이 낮아진다. 자, 우리 관세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A라고 하는 국가가 자, B라고 하는 국가에 자, 뭔가를 갖다가 수출을 갖다 하게 됩니다. 물건 수출을 하게 되면요. 이 B라고 하는 국가에서는요. A라는 국가에서 수출한 물건에 대해서 자, 뭐를 갖다가 부과하냐면 세금을 갖다가 부과를 하게 되는데 이것을 갖다가 우리는 관세라고 얘기를 하게 되죠. 자, 이런 어떤 관세를 갖다가 가지고 이런 자유무역 부분이 좀 제한이 될 수 있죠. 우리 국내 산업을 갖다 보호하기 위해서 다른 나라 국가에서 수입된 상품에 대해 세금을 높게 우리가 이렇게 부과를 갖다 하게 되면 수입된 물건의 상품 가격이 너무 높기 때문에 국내에서 생산되는 물건하고 사실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이 WTO 체제는요, 보다 더 자유로운 무역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이렇게 관세를 갖다 없애는 비관세 장벽이다라고 해서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우리가 줄이려고 하는 이런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현대 세계화의 대표적인 우리가 그 체결 경제적인 국가끼리 체결 내용으로는 FTA다라는 게 등장을 하게 되는데 이 FTA는요, 그대로 해석을 갖다 하게 되면 자유무역, 자, 뭐가 된다?
정의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경제다라고 하는 부분에서도 앞에 있는 의미를 볼게요. 자, 국가끼리 국경의 경계가 모호해지고, 자, 뭐가 우리가 일어난다? 교류가 증가를 갖다가 하게 된다. 이렇게 정리를 갖다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볼 내용 바로 사회 문화적 부분이죠. 자, 사회 문화적 부분이다라고 얘기를 갖다 하게 되면 일단은 정보통신 기술이 막 발달하죠. 세계화 정보화가 동시에 이루어졌다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동시에 이루어지다 보니까는요. 사실상 이 사회 문화, 특히 이 문화의 전파가 굉장히 급속하게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앞쪽에서도 여러 가지 다양한 사회 현상을 공부를 할 때 한류, 우리나라에 있어서의 문화가 세계적인 어떤 우리가 이렇게 수출이 되고 여러 가지 문화적 열풍을 갖다가 일으키는 현상들을 갖다 이야기를 했는데 이 사회 문화적 측면에서 봤을 때는 바로 문화 교류가 자, 증가를 하게 됐고요. 자, 다양한 문화가 교류를 갖다 하는 과정에서 자, 전체적인 문화의 수준이 높아지는 결과를 가져왔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실제로 자, 우리 문화적 수준이 높은 나라들 있잖아요. 이 문화적 수준이 높은 나라들은 그래도 쉽게 생각하면 서구 선진국들의 문화적 수준이 높았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이런 문화적 수준 높은 문화들을 우리가 빠르게 여러 이제 세계화를 하는 과정 속에서 많은 국가가 이렇게 교류해서 갖게 되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문화의 수준이 높아졌다. 자, 우리 전체 국민들이 의무교육 과정을 갖다가 받는 과정에서 전반적인 문화적 수준이 높아진 것처럼 이와 같은 자, 세계화 측면에서 사회 문화적 양상은 이렇게 우리가 나타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지역화라고 하는 우리가 개념인데요. 이 지역화라고 하는 개념도 사실 경제 부분과 마찬가지로 굉장히 세계화 부분에서는 핵심적인 개념으로 우리 친구들이 알고 있어야 되는 개념입니다. 선생님이 예전에 대학교 때 우리 선생님 대학교 때도 세계화에 대해서 굉장히 좀 심한 내용이죠. 대학교 가면 조금 더 전문적으로 이제 공부를 갖다 하잖아요. 실제로 세계화, 지역화가 동시에 일어난다라고 얘기를 해서 우리 세계화를 갖다가 영어로 이제 표현을 갖다 하게 되면 뭐 글로벌리제이션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지역화를 갖다가 로컬리제이션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세계화와 지역화가 동시에 일어나는 현상을 갖다 우리 뭐라고 했냐면 세방화라고도 표현할 정도로 이 지역화는 세계화에서 굉장히 핵심적인 개념이 되기 때문에 선생님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표현을 갖다가 했죠. 자, 각국의 국가들이 자, 국경의 모호함이 국경선이 모호해지고 교류가 증가하는 과정에서 모든 국가에 있어서의 국력이라든지 예를 들면 정치력이라든지 경제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똑같지가 않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특정 이해관계가 맞는 국가끼리 서로 어떻게 되냐면요. 하나의 어떤 지역 공동체를 갖다가 자, 이렇게 만드는 현상을 갖다가 우리는 무슨 현상이다라고 얘기를 한다? 지역화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역화를 설명을 하게 되면 이해, 관계, 우리가 조금 길어요. 맞는 국가 간 블록을 형성하는 것을 우린 지역화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대표적인 지역화의 사례로는요. EU라든지 그다음에 뭐 나프타라든지 뭐 아세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EU라고 얘기를 하면 몇몇의 유럽 국가들끼리 서로 자기네들의 이해관계가 맞아서 자, 우리가 개별 국가끼리 자, 하나의 국가를 갖다 상대하기에는 여러 가지 측면으로 봤을 때 별로 이렇게 이득될 것이 없으니까 우리가 하나의 블록을 갖다가 형성을 해서 자, 뭐를 갖다가 한다? 좀 더 경제력이 높은 나라와 교류를 했을 때 우리의 여러 가지 이익을 가져갈 수 있다라고 해서 등장한 것이 바로 EU 체제가 됩니다. 물론 유럽의 모든 국가가 다 EU에 속해 있지는 않지만 바로 이해관계가 맞는 국가들끼리 이렇게 결성을 갖다 하고 있고요. 이 나프타라고 얘기하는 건 이제 북미 지역 있죠. 북미 지역의 자유무역 협정이다라고 얘기해서 그 안에서 이해관계가 맞는 국가들끼리 이제 결성이 되어 있는 지역 블록화에 우리가
결과물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맨 마지막으로 우리 이제 아세안이다라고 얘기를 하면 바로 아시아 국가라고 해서 이제는 뭐 아프리카라든지 남미라든지 그래서 서로 이해관계가 맞는 국가들끼리 만든 여러 가지 이런 지역화의 결과물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 그래서 세계화와 지역화가 동시에 일어난다. 이것을 전문적 용어로 세방화다라고 불린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 지역화에 대한 내용들이 많이 언급이 되고요. 이따 우리 기본 문제 풀거나 자료 탐구 선생님과 함께 공부를 할 때 이 부분을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런 세계화를 갖다가 바라보는 시선이라는 게 분명히 존재를 하겠죠. 자, 어떤 시선이냐면 자, 세계화를 통해서 자, 각각의 세계화를 시도한 국가들이 자기네들이 세계화하지 않았을 때보다는 훨씬 더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사회 문화적 측면으로 봤을 때 여러 가지 이익을 갖다가 가져가는 것이 그런 측면이 있는 반면에요. 반대로요. 오히려 세계화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강대국의 문화가 자, 문화의 획일화를 갖다가 나타난다든지 또는 강대국의 경제가 세계 경제를 갖다 잠식함으로 인해서 오히려 국가 간의 빈부격차가 심하게 일어난다든지 어떤 정치적인 부분에서도 특정 강대국이 정치적 영향력 때문에 사실상 전 세계를 갖다가 지배하는 어떤 정치의 권력을 갖다가 가질 수도 있다라고 하는 우려가 존재를 갖다 하게 됩니다. 현재 세계화가 꾸준히 진행되는 과정에서 사실상 이와 같은 선생님이 얘기했던 우려적인 어떤 측면들이 이제 나타나고 있고요. 그 중에서도 선생님이 경제 부분에 굉장히 초점이 맞춰진다라고 얘기를 했죠. 제일 중요한 건 국가 간에 있어서의 빈부격차, 자, 선진국이 후진국에 있어서의 어떤 자본과 노동력을 갖다가 우리가 착취를 하는 그런 현상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갖다 해두시고 이따가 관련 문제 풀 때 선생님과 좀 더 부연 설명을 갖다가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일단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자료 탐구가 워낙 좋기 때문에요. 먼저 자료 탐구 하나 보고 우리가 또 다른 개념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안 읽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여기 보게 되면은 이거는 세계는 평평하다라고 하는 책의 일부분을 갖다가 이렇게 발췌해서 해놓은 내용입니다. 세계는 평평하다. 우리 플랫, 그쵸? 평평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평평하다는 얘기는 세계화가 우리가 이루어졌을 때 각각에 있어서의 국가들이 평평한 상태, 그러니까 흔히 말하면 하나에 있어서의 굴곡되지 않은 그런 상태 속에서 서로 경쟁을 갖다가 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바라보는 것이 바로 이 책의 주요 주제가 되겠죠. 자, 내용을 갖다 보게 되면요. 저는 최근 우리 대학의 방사선과 의사들을 위한 최신 의학 강좌에 참석해 강의를 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라는 내용이 나와 있어요. 근데 여기 보니까 자, 중소규모의 많은 미국 병원이 있어요. 미국 하게 되면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굉장한 여러분들 힘을 갖다 가지고 있는 강대국입니다. 그런데 이런 방사선과 의사들이 컴퓨터 단층 촬영을 한 엑스레이 화면 판독을 어디다 주냐면요. 인도에 주게 되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호주도 나와 있습니다. 선생님은 여기에 하나의 국가를 좀 더 추가를 하자면요. 이 세계는 평평하다라고 하는 책을 쓴 저자 입장에서는요. 인도와 중국에 굉장히 여러분들 이렇게 주목을 갖다가 하고 있거든요. 의사들에게 의뢰한다라는 내용이 나와 있어요. 왜 이러냐면 미국하고 인도, 호주하고 이제 비교를 했더니 일단 낮, 밤이 좀 차이가 있죠. 그래서 밤에 여러 가지 이런 방사선 촬영 분을 갖다가 분석할 우리가 일이 생기게 되면 낮은 인도 뭐 또는 중국 이런 곳에 이런 어떤 판독을 갖다가 의뢰를 갖다가 하고 있다라는 부분이 여기 이렇게 나와 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위에 보면은 이러한 아웃소싱의 이점은 물론 미국이 밤일 때 인도나 호주는 낮이라는 점일 것입니다. 라는 내용이 나와 있고 컴퓨터 단층 촬영이나 자기 공명 장치를 통한 화면은 이미 디지털로 재생된 것이기 때문에 표준 형식에 맞춰 세계 어디로든 전송해서 판독을 의뢰하는 거 문제가 안 됩니다. 라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갖다가 만약에 문제화돼서 여러분들이 쭉 접하게 돼서 글의 어떤 그런 어떤 관점이라든지 내용을 추론을 갖다 하게 되면은 세계화에 대한 어떤 부정적 시선보다는 어떤 공정하고 그다음에 많은 경쟁을 갖다 할 수 있고 이런 세계화를 통해서 주목받지 못한 국가들이 훨씬 더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라는 내용을 바탕으로 하고 있는 글이다라고 여러분들이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워낙에 많이 팔린 책이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나온 지 꽤 오래된 책이기 때문에
서점에 가서 쉽게 좀 구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간 경우에는 많이 없는 경우가 있는데 아마 이렇게 큰 도서관 같은데 이런 데 가면 빌려볼 수 있으니까 시간 여유 있을 때 지금은 아니죠. 우리 좀 입시 준비하다 보면 저와 같은 책들을 길게 읽을 시간은 없잖아요. 대학교 갔을 때 한번 여러분들이 좀 기억하고 계시다가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세계와 관련된 내용들을 좀 개념적인 부분을 정리를 했다면요. 오늘 수업의 이제 핵심 부분이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세계화보다는 사회문화에서 굉장히 많이 다루는 개념이 바로 무슨 사회에 대한 개념이냐면 정보사회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바로 정보사회의 특징을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데요. 정보사회의 특징을 갖다가 알기 위해서는 일단은 자 우리가 무슨 사회하고 농경사회와 그다음에 산업사회와 그다음에 정보화 사회의 기본적인 특징을 좀 비교할 수 있으셔야지만 정보사의 특징을 좀 쉽게 접할 수가 있겠죠. 일단 농경사회에서 여러 가지 부가가치를 갖다 경제적인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원천을 갖다가 조금 찾아보니까 바로 토지와 노동이죠. 농경사회에서는 땅이 있고 그 땅에서 노동할 수 있는 힘이 있으면 농경사회의 중요한 부가가치를 갖다가 만들어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산업화, 공업화가 되기 시작을 하면서 바로 뭐가 필요하냐면 자본 또는 기술, 그쵸? 노동 이런 것들이 바로 부가가치의 창출의 원천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이 정보화 사회에 대해서 바로 부가가치를 갖다가 창출하는 원천을 갖다가 찾아보니까요. 지식과 정보가 자 뭐가 된다? 부가가치 창출의 원천이다 라고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정보화 사회는 부가가치 창출의 원천이 바로 뭐가 된다? 지식과 정보구나 라고 보면 되겠죠. 두 번째는 자 이거 그대로 올게요. 자 농경사회에서 자 우리 토지 농경사회는 무슨 산업이다 라고 그냥 1차 산업이다 라고 표현을 갖다가 했죠. 그다음에 산업사회는 주로 무슨 산업 중심이었다? 2차 산업 중심입니다. 1차 산업 같은 경우는요. 말 그대로 자연에서 나는 것들을 갖다가 수확하는 걸 1차 산업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뭐 농사를 짓는다든지 자 뭐 채집 수렵을 갖다가 한다든지 그죠? 물고기를 갖다가 바다에서 낚는다든지 이런 걸 갖다가 우리는 1차 산업이다 라고 얘기한다면 2차 산업 같은 경우는 1차 산업의 생산물을 가공하는 걸 우리 2차 산업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죠. 그 다음에 정보화 사회는 자 무슨 산업 중심이 된다? 바로 3차 산업 중심입니다. 어렵지 않죠? 한 번 정도씩 다 중학교, 초등학교 때 우리가 배웠던 내용이에요. 이 3차 산업은 서비스업이 중심이 돼서 우리가 나타나는 우리가 산업을 3차 산업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자, 또 다른 표현으로 정보화 사회를 갖다가 표현할 때는요. 자, 우리 1물결, 그 다음에 2물결, 자, 뭐라고도 표현하냐면 3물결, 이다라고도 표현을 갖다 하게 되죠. 자, 1물결 하게 되면은 인류가 우리가 오는 과정에서 하나의 큰 변화와 혁신을 갖다가 가지고 온 첫 번째 파동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것이 바로 농업혁명이다라고 보면 되겠죠. 자, 농업혁명입니다. 그 다음에 2물결 하게 되면은 자, 무슨 혁명을 이야기한다? 산업혁명을 이야기한다. 그 다음에 3물결 하게 되면은 이것을 정보혁명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게 돼서 선생님 이거 노란 색깔로 써야 되는데 안 썼으니까 자 이렇게 자 표현을 갖다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2차 산업사회를 산업사회다 라고 얘기한다면 정보화 사회를 자 다른 말로는 무슨 사회다? 탈산업사회다 라고도 표현을 갖다가 한다. 자, 이런 내용들이 자 우리가 정보화 사회를 갖다가 표현하는 가장 핵심적인 개념들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농경과 산업사회, 정보화 사회를 비교하는 내용을 갖다 여러분들 조금 정리를 하시면요. 일단은 근무 형태를 갖다 보도록 할게요. 자, 근무의 형태를 보게 되면 농경사회는 자 가정과 일터의 결합이 굉장히 강했죠. 가정과 일터의 결합이 굉장히 강한 건 집이 이렇게 있으면요. 바로 내가 농사 지을 수 있는 땅이 앞에 이렇게 있어요. 집을 짓고 농사 지을 땅을 갖다가 구하는 게 아니라 농사를 갖다 지을 수 있는 농경자가 있는 곳에 집을 갖다가 지었기 때문에 거의 가정과 일터가 결합되어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갖다가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자 이제 산업사회에 들어서기 시작을 하면서 자 이제 직장, 자 공장, 그쵸 회사 이런 것들이 생겨나면서 가정과 일터가 분리가 되죠. 그래서 이 산업사회에서의 특징이 가정과 일터의 분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정보화 사회가 등장을 갖다가 하게 되면서 과거의 농경사회처럼 가정과 일터의 결합 정도가 강한 건 아니지만요. 가정과 일터가 결합하는 일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다는 얘기예요. 가정과 일터가 분리됐던 것이 자 결합되는 경우가 생겨나기 시작을 했다. 그래서 대표적인 예로는 자 우리 무승근무, 재택근무를 들 수가 있습니다. 자, 정보화 사회 관련해서 문제가 나올 때는요. 이 정보화 사회 특징을 갖다가 좀 비교하기 위해서 바로 이 세 농경, 산업, 정보화 사회에서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특징들을 비교하는 문제가 나온다라는 얘기죠. 그럼 선생님이 질문 한번 던져볼게요. 자, 농경, 산업, 정보화 사회 중에서 가정과 일터의 결합 정도가 제일 강했던 시기는 언제인가? 라고 질문을 던지면 자,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될까요? 그렇죠. 바로 농경사회가 가정과 일터의 결합 정도가 제일 강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분리됐다가 결합되는 일들이 등장했다. 그럼 정보화 사회에서 이렇게 가정과 일터의 결합이 가능한 이유는 바로 정보통신 우리가 그 기술이 발달을 갖다가 함으로 인해서 이런 일들이 가능해졌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조금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중에 우리 심화 문제, 우리 다음 시간에 푸는 심화 문제, 그 다음에 그 다음 강의죠. 푸는 우리 수능 관련 우리 심화 문제 부분에서 이 정보화 사회 관련된 문제들 풀어볼 테니까요. 이거 잘 기억하고 있으시다가 여러분들이 적용을 하시면 될 것 같네요. 그럼 정보화 사회 관련해서 우리 특징을 갖다 보게 되면 일단 정보통신 기술이 굉장히 발달을 갖다 하게 되죠. 자, 정보통신 기술이 발달을 갖다가 이렇게 하다 보니까요. 이것과 관련돼서 정치적 측면이라든지 경제적 측면이라든지 그다음에 여러 가지 사회 문화적 측면에서 앞으로 어떤 일들이 나타날 것인 거에 대한 어떤 비관론과 낙관론이 사실상 함께 있는 것이 우리가 특징이 됩니다. 일단 정치적 측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정보통신 기술이 발달하다 보니까 두 가지 측면이 나오는데 바로 약간 우리는 뭐 유토피아다라고도 얘기를 하게 돼요. 유토피아. 이상사회가 만들어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민주주의가 훨씬 더 확산이 된다. 그러면서 사람 간에 있어서의 정치적인 어떤 기회 평등이라든지 정치적 기회 평등성이 더 확보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예로 나오는 게 무슨 민주주의냐면요. 전자민주주의 나오게 되죠. 자, 민주주의는 자, 국가의 구성원인 자, 국민이 모두 다 자, 주인으로서의 권리를 갖고 그 주인된 권리를 갖다가 행사할 수 있어야 되죠. 그쵸? 근데 실제로 자, 근대사회 지나면서 인구는 많아지게 되고 영토는 넓어지다 보니까는요. 자, 모두가 다 직접 자기의 정치적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기회는 제한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대안으로 찾아낸 것이 대표자를 통한 정치 이렇게 들어가게 돼요. 근데 이 전자민주주의, 정보통신기술이 발달을 갖다 하게 되면요. 바로 전자민주주의가 가능해지게 되고 자, 과거에 우리 뭐 고대 그리스 그쵸? 그런 아테네에서 같이 모여서 광장에 모여서 서로의 의견을 갖다 이야기하게 되고 중요한 안건에 대해서 자, 이렇게 의견을 갖다 해서 투표를 갖다가 했듯이 현대 정보화 사회 속에서 그것이 가능해질 것이다 라고 얘기해서 이런 어떤 긍정적인 어떤 시각이 있는 것도 우리가 있습니다. 반대로 우리가 디스토피아. 그럼 디스토피아적인 시각으로 보는 경우는요. 바로 정치적인 어떤 통제가 강화가 될 것이다. 자, 정치 권력에 있어서의 어떤 통제가 강화가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실제로 정보통신 기술이 발달하다 보니까 이 정보통신 기술을 갖다가 바탕으로 해서 많은 국민들을 갖다 통제하고 감시하고
그쵸? 그런 일들이 벌어져서 앞으로 이와 같이 부정적인 일들이 나타날 것이다 라고도 본다라는 얘기죠. 두 번째는 경제적 측면입니다. 경제적 측면은 여러 가지 정보통신 기술, 그 다음에 뭐 정보기술, 뭐 더 많은 기술들이 발달하는 과정에서 사람들은요, 이제 과거처럼 막 일하는데, 노동하는데 큰 힘을 갖다가 들이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죠. 현재 생활을 갖다 유지하기 위해서는요. 그래서 노동력이 절감이 된다. 노동력이 절감이 되고, 그 다음에 삶의 질의 수준이 높아진다. 뭐 6시간, 7시간 일할 거를 여러 가지 기술의 발달에 의해서 내가 2시간이나 3시간만 일해도 되고, 또 사람의 어떤 인간의 노동력을 갖다가 대체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이 많이 등장을 갖다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경제적 측면을 갖다 바라보는 시각이 있는 반면에, 자, 기계라든지 여러 가지 기술적인 측면들이 인간의 일자리를 갖다가 빼앗아 가기 때문에 오히려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일자리를 빼앗아서 실업이 증가하든지, 실업이 증가하다 보니까는 빈곤이 증가를 갖다가 하게 되고, 빈부격차는 훨씬 더 커질 것이다 라고 바라보는 그런 어떤 시각도 존재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문화적 측면을 볼게요. 정보통신 기술이 발달하다 보니까 선생님 앞쪽에서 세계화와 정보사회가 동시에 진행이 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선생님 앞쪽에서 세계화와 지역화가 함께 이루어지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정보사회도 함께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세계적인 문화 교류가 활발해지는 과정에서 문화의 무슨성이 다양성이 확보가 될 것이다 라는 시각이 있는 반면에 오히려 문화의 획일화가 나타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시각들도 존재한다 라고 얘기해서 이 정보 사회를 갖다가 바라보는 다양한 시각들을 여러분들이 좀 정리를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죠. 이 다양한 시각들은 A가 맞다, B가 맞다, 긍정적인 시각이 맞다, 부정적인 시각이 맞다라는 게 아니라 이런 시각들이 있는데 나는 그런 어떤 긍정적 시각과 부정적 시각을 갖다가 뭐 할 수 있느냐? 구별할 수 있느냐에 여러분들은 초점을 맞추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크게 어렵지 않게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개념을 사실 자세하게 하지 않아도 문제는 쉽게 풀리는 단원, 바로 그것이 오늘 주제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서 여러 가지 정보사회에 관련된 기타 문제점들을 몇 가지 좀 적어 보도록 할게요. 이 문제점들이 앞으로 바람직한 정보사회를 맞이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문제점들을 해결해 나가야 되기 때문에 이 문제점이 정보사회 파트에서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라고 선생님이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정보 격차의 문제가 발생을 하고 있어요. 자, 정보 격차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어떤 환경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런 정보 통신 기기를 갖다가 다룰 수 있는 능력의 차이 때문에 사람과 사람 또는 지역과 지역, 그 다음에 계층과 계층 사이에 이 정보 격차가 발생을 갖다 하게 되는데, 정보 사회는 지식과 정보가 부가가치 창출의 원천이기 때문에 이 정보 격차는 뭐까지 우리가 확대가 됐냐면 빈부 격차로까지 이렇게 진행이 된다라는 거죠. 현실적으로 있는 정보 격차를 갖다가 줄이는 방안들을 갖다가 마련을 갖다 해야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정보 격차, 그러니까 정보를 갖다가 갖는데 소외된 뭐 저소득층이라든지 또는 뭐 노인층이라든지 또는 장애인이라든지 이런 어떤 사회적 약자들이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갖다가 제시해 주는 것이 바람직한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사생활 침해. 개인정보 유출. 뭐 개인정보 유출건에 대해서는 선생님이 봤을 때는 한 달에도 몇 번씩 뉴스를 통해서 개인정보 유출, A라는 업체에서 개인정보 유출, B라는 업체에서 개인의 주민등록번호뿐만 아니라 개인의 주소라든지 뭐 휴대폰 번호라든지 이런 것들이 우리가 노출됐다 이런 경우도 있고요. 사생활 침해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가 문제점이 등장을 갖다가 할 수가 있다라는 부분을 우리가 좀 짚고 넘어가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같은 경우는요, 뭐 이런 내용들이 나오게 되죠. 정보 중독증이라든지, 그 다음에 정보 공포증이라든지, 다양한
이런 어떤 정보와 관련된 병적인 여러 가지 질병들이 많이 등장을 하게 돼서 너무나 정보에 중독돼서 산다든지 아니면 너무 많은 정보들이 쏟아지는 것에 대해서 스스로 수용을 갖다가 하지 못하는 과정에서 공포증 이런 것들이 나타날 수 있는 부분들도 문제점 중에 하나가 된다라고 해서 정보 사회를 여러분들이 좀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개념을 아주 자세하지 않아도 자, 이런 내용들과 관련된 부분들이 문제가 나온다라는 것만 여러분들이 아시면 아주 쉽게 여러분들 문제에 접근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문제 부분을 갖다 한번 보게 되면은요. 우리 교재 정보 격차라고 하는 부분이 나와 있죠. 취약계층 정보 격차 지수라고 얘기를 해서 여기 종합을 갖다가 보니까 자, 우리 격차가 제일 우리가 큰 우리가 대상들은요. 바로 농어민이 제일 격차가 크게 나타나게 됐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접근성을 높인다든지 인터넷 환경을 갖다가 마련해 준다든지 컴퓨터를 갖다가 보급을 갖다가 이렇게 지원을 해준다든지 또는 이런 기술을 갖다가 공부할 수 있게 해준다든지 이런 부분에서 정보 격차를 줄이는 노력을 갖다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내용을 보게 되면은요, 우리 이제 교재 맨 마지막에 세계적인 문제, 전 지구적 차원의 문제들이 나오게 돼요. 대표적인 문제로서 이제 제시가 되는 게 환경 문제가 되겠는데요. 세계 물 부족 지역 이런 내용들이 나오게 되죠. 물론 이제 이거 말고 선생님이 특별히 이제 뒤에 문제가 나온 것 중에서는 환경 문제와 관련된 문제들이 있으니까 전 지구적 차원의 문제는 문제를 풀면서 개념을 좀 보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개념형 서술형을 보게 되면요. 우리 한번 자료를 볼게요. 다음 자료를 보고 물음에 답하시오 라고 나와 있죠. 여기 보니까 유럽연합, 남동유럽지역협의회, 북미자유무역협정, 아세안, 걸프협력기구, 지중해 연합 이런 식으로 해서 바로 지역 블럭이 만들어진 우리가 내용을 갖다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와 같은 현상을 일컫는 용어를 갖다 우리는 무슨 화라고 얘기한다? 지역화라고 얘기를 하게 되고요. 위와 같은 현상이 나타나는 이유는 개별 국가가 세계화하는 과정에서 자, 보다 더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 자, 어떻게 된다? 이런 지역화 현상이 일어난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료 중심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문제풀이보다는요. 자, 두 번째 이제 개념형 문제를 보게 되면요. 바로 다음은 지구촌 기상 이변을 보여주는 자료이다라고 나와 있죠. 여기 나와 있는 자료 우리 모두 다 해석할 수 있는 자료입니다. 우리가 지리가 아니기 때문에요. 그냥 현대 사회 현상 중에서 전 지구적 차원의 사회 현상을 갖다가 하나 알고 있으라는 거죠. 바로 이상 고온 현상이 이제 나와 있죠. 우리 온난화 현상이다라고 얘기하는데 이와 같은 기상 이변을 온난화 현상, 너무 따뜻해지고 있어요. 지구 기온이 상승을 하고 있어요. 위와 같은 기상 이변의 원인은 무엇인가라고 얘기를 한다면 바로 온실가스가 너무 많이 배출돼서 지구에 있어서 에너지가 방출되지 못하면서 우리가 온도가 상승을 갖다가 하게 됩니다. 자, 위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 지구적 차원의 문서나 협약을 두 가지만 쓰시오 이런 내용이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이 아마 선생님보다 우리 친구들이 더 자세하게 공부를 한 부분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 교토의정서라든지 기후변화 협약 이런 것들을 통해서 온실가스 배출을 갖다 감축한다든지 이런 전 지구적 차원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강제력이 없고요. 그다음에 참여하고 있는 나라의 제한도 있기 때문에 사실상 효과는 그렇게 크지는 않지만 그런 어떤 노력들을 갖다 하고 있다라는 점을 우리가 좀 주목을 갖다가 해봐야 된다는 얘기죠. 특히나 한 국가에서 노력을 한다고 해서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전 지구적 차원에서 협력을 해야 된다. 이것이 바로 전 지구적 문제의 특징이다라는 부분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기본 문제를 보도록 할게요. 다음 사례를 통해 알 수 있는 세계화의 양상으로 적절한 거. 자, 여기 보면 세계화가 어떤 양상인지를 우리가 골라보는 거예요. 보니까 오래전부터 말리에서는요, 목화가 백색 금이라고 불릴 정도로 불려왔대래요. 그러니까 백색 금이다라는 얘기는 금이 굉장히 가치가 높잖아요. 그러니까 목화를 갖다가 농사를 지어서 많은 경제적 이익을 갖다 취득했다는 얘기죠. 근데 말리에서 그 목화 재배를 포기하고 있다 이런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유를 갖다가 쭉 읽어보니까 말리의 목화 산업이 위기에 처하게 된 이유 중 하나는 자 무슨 화였다? 세계화래요. 세계화 때문에 오히려 말리의 경제적인 부분에 타격이 이제 왔다라는 거죠.
자, 이로 인해 자, 미국이 이제 보조금을 지급을 하니까 값싼 미국산 목화가 시장에 쏟아지자 자, 이런 결국 최빈국들에게는 큰 타격이 될 수밖에 없다.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세계화로 인해서 자유무역이 우리가 확대되었다.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요. 여기 보게 되면은 자유무역이 확대된 내용은 나와 있지 않죠. 세계화는 국가 간 빈부격차를 심화시킨다라고 나와 있고요. 값싼 외국 상품의 유입은 경쟁력을 갖추지 못한 국내 산업을 위축시킨다. 세계화가 되다 보니까 세계 경제가 개방을 갖다 하게 되다 보니까요. 자, 경쟁력을 갖추지 못한 국내 산업이 이렇게 위축되고 있는 모습을 앞에 사례를 통해서 우리가 골라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렵지 않게 문제 나오니까 여러분들 정리를 좀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 문제 볼게요. 자, 3번, 4번이죠. 자, 이것은 1948년에 발족한 자, 가트를 대체해서 1995년에 출범한 국제기구가 된대요. 그러면서 자, 요 마라케시 선언을 공동으로 발표했다라는 내용이 나오게 되죠. 뒤에 보니까 자, 여기 보니까 분쟁 해결을 전담하는 여러 가지 있어서의 회원국들을 구속하는 분쟁을 해결하는 상설기구를 갖다가 설치해서 분쟁 해결 절차를 갖추고 있다. 자, 선생님 앞쪽에서 WTO 설명을 할 때, 자, 무역 분쟁을 조정할 수 있는 조정권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밑줄 친 이것은 어떤 국제기구일까요? 그렇죠. WTO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유무역을 갖다가 지향하고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조금 정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밑줄 친 이것이 출범한 이후의 변화로 적절한 것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나와 있죠. 기업, 자유무역이 확대되었다. 맞죠? 비관세 장벽이 높아졌다라는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오히려 비관세 장벽이 낮아졌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국가 간 상호 의존도가 높아졌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고요. 규제의 강화가 아니고요. 자유무역을 갖다가 이렇게 자유롭게 무역을 갖다 하다 보니까 오히려 규제를 우리가 약화시키면서 자유무역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국가 간 이동이 증가했죠. 정답 쉽게 찾아볼 수 있는 문제가 될 것 같네요. 자, 그 다음에, 자, 이제 정보화 사회와 관련된 내용을 볼게요. 자, 저작권의 권리를 최대한 보호하는 것이 사회 전체를 위해서 좋은 일이야 라고 얘기했고요.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지식과 정보가 부가가치 창출의 원천인데 이 지식과 정보를 갖다가 자, 재산권으로서 자, 인정하자라고 하는 입장가요. 자, 가 같은 경우는요. 정보를 갖다가 공유하자라는 내용입니다. 정보를 어떻게 한다? 공유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죠. 자, 그럼 가에 들어갈 적절한 말. 정보 부자와 정보 빈자의 격차가 심화될 가능성을 염려하고 있기 때문에 정보 공유를 주장을 하고요. 저작물은 저작자의 창조적 노력의 산물이라는 점을 인정해야 돼 라는 것은 여자의 주장이 되겠죠. 모든 저작물은 인류 문명의 발달과 지식의 축적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에 정보를 공유해야 된다라고 가는 남자는 주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정답은 기억과 디귿이 맞겠네요. 자, 이제 7번 문제 같이 볼게요. 정보사회에서 위와 같은 논쟁이 제기된 배경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나와 있죠. 바로 이런 정보 소유와 그다음에 정보 공유와 관련된 이런 것들이 나타난 이유는요. 자, 바로 3번. 정보와 지식이 중요한 부가가치 창출의 원천이 되었기 때문이다 라고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개념을 아주 자세하게 하지 않아도 문제는 어떻게 돼요? 자, 앞에서 들었던 배경 지식으로 문제에 해당하는 내용들을 충분히 푸실 수 있으셨을 거다라고 선생님 생각을 합니다. 나머지 좀 더 심화된 문제들은요. 다음 시간에서 여러분들 심화 문제를 통해서 좀 더 접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수고했고요. 심화 문제 풀어서 다음 시간에 문제풀이 열심히 해보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